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정말 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 이 시간에는 5,300을 코스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핵심은 반도체가 있죠. 지난해 AI 열풍과 또 버블 논쟁이 있었는데 올 연초에는 뭐 그런 건 쑥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무풍지대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대전, HBM 둘러싼 미래는 어떤지 오늘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얘기하는데 소장님은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이나 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개발 연구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워낙 요즘 스타들 많이 하셔서요. 네, 공정 자체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쭤볼 거고요. 먼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AI의 성장 단계에 있어 지난해 몇 차례 버블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오시는 분마다 여쭤보는데 소장님은 AI의 지금 발전 속도 혹은 버블이 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쩌면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소위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자면은 아직은 좀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산업 전체로 보면 사실은 뭐 이미 과잉 투자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확산 속도 반도체로만 국한하면 그죠. 네, 반도체로 보면 그 초입의 단계에서 누릴 것이 훨씬 많다고 하셨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어제 뭐 나란히 실적 발표를 했고요. 숫자는 이미 저희들이 어제 다 보고 알고 있고, 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나올까 속보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숫자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 가운데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어떤 게 좀 관전 포인트입니까? 네. 네, 뭐 아시겠지만 특히 반도체로 들어가 보자면 깊이 이제 돈을 많이 번 것이 어디냐. 소위 영업이익률이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97, 47, 58이라고 외웠습니다. 97억 매출에 57조 이익, 47조 이익에 네. 그래서 58%가 영업이익률이고 네. 이제 반도체 삼성은 워낙에 몇 분기 안 좋았으니까 그 실제로 DS 부분이 4분기 때 했던 영업이익률이 37%예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8대 37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부가가치 높은 게 하이닉스가 판 건 맞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낮았던 단품의 D램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때가 이제 실제로 13조 정도의 매출 그 영업이익이었다가 이번에 20조인데 이 소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더 투자자분들께는 뭐가 더 좋은지 좀 걱정되실 거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곳과 이제 지금 현재 아주 부가치 높은 곳과 예, 예.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지 않나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누가 더 메리트 있는지 차츰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뭐 HBM4로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가 극명히 갈렸었고 물론 D램도 있지만 HBM 쪽에서 이제 삼성이 기술로 가파르게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HBM 이제 삼성은 4로 바로 붙었어요, 그죠? 네, 뭐 뒤처진 거 안 하고 4로 붙겠다 해서 4에서 지금 여러 경쟁 관계가 났지 않습니까? 삼성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베이스 다이에 4나노를 쓰겠다는 거고 이제 본인들이 하니까 원시 공정. 하이닉스는 12나노 베이스 다이가 TSMC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비 공정. 그럼 요거는 삼성전자가 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이게 실제 적용하는 데서 얼마나 유의미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좀 보시면 HBM이 이제 2년 전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이익을 거두게 승인을 받았고 예. 삼성전자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승인을 못 받다가 네.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 정도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두 회사의 HBM에서의 이제 그 비즈니스상 격차가 1년 6개월이 난 건 사실인데 실제로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에 있었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HBM4가 이 원다이가 D1B와 D1C라고 요즘 네. 워낙에 투자자들이 잘 아시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얘기하자면 예. 이건 이제 보시면 이게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 원다이의 자그마한 소자라고 하는 스위치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같은 게 이 네. 크기가 이제 얼마냐 이겁니다. 예.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일단은 웨이퍼의 생산성이 좋아져요. 조그매지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작아지면 만들긴 어려운데 예. 키기가 쉬워져요. 조그마니까 살짝 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킨다는 얘가 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를 이제 킨다고 하는 게 스위치를 키려고 하면 네.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에너지가 그렇겠네요. D1B가 아니 D1C가 D1B보다 약 한 20% 정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전력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예. 삼성이 어려웠던 게 뭐입니까? 좀 발열이 어려웠죠. 예. 그럼 에너지가 덜 들어가니까 발열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D1B라는 거에서 D1C로 했다는 거의 도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이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냐. 이 2년 전에 하이닉스가 HBM3를 승인받을 때 원래 제덱이나 이런 스펙보다 훨씬 월등한 오버 스펙의 제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을 확 따내버렸고, 네. 그걸 뒤쫓아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예. 재설계 몇 번 했고. 이번엔 거꾸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했냐. 이번에 HBM4에서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 버리겠다. 소위 이제 내부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었지만 네. 일을 갈았어요, 실제로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HBM4에서는 명품은 맞다. 실제로 이거 기술적으로는 앞선 거는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네.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속도 측면도 원래 뭐 숫자로 보자면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11.7까지 나왔다. 근데 마이크로는 10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하이닉스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뭐라 그러냐? 막바지 재설계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승인 여부가 봤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고, 이거는 뭐 소위 블러핑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더 작은 칩을 만드는 것도 더 좋은데 더 작은 칩에 전력도 덜 들어가니까 발열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가능해졌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소위 로직 다이까지 다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와가지고 이걸 예. 배열해 주는 게 로직 다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이 자체도 훨씬 더 미세하고 세밀한 걸 합니다. 그럼 거기도 전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봤더니 모든 선폭이나, 그러니까 선폭이라 이렇게 미세한 정도나 이런 거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주 오버 스펙을 내버린 겁니다. 네, 이거를 근데 생각보다는 품질에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를 간 상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승인 잘 된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한 말이 나왔던 것이죠. 아유, 재밌습니다. 너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길지 않으셨는지. 아,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깊게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쏙쏙 해주시니까, 그죠? 괜찮았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나오셨으니까, 삼전이 그러면 그 왜 HBM을 만들 때 그렇게 소위 그걸 방치하고 하이닉스가 그걸 가져가게 된 거예요. 예. 뭐 그때는 뭐 많이 뭐 이슈가 있겠지만 소위 경영진 의사결정 미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가 떴던, 우리 벌써 이제 3년 다 됐어요. 네. 넘었네요. 22년 말 정도 때 그때 경영진도 교체 기간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던 소위 원푼, 단품 디램보다 이게 커질 것이냐라고 준비가 안 됐던 게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업계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추격자였던 하이닉스는 여기서 인공지능 뜨는지는 몰랐었고, 솔직히 뭐 잘했던 건 아니겠지만 이미 그때는 큰 회사가 아니었던 엔비디아라고 하고가 미팅을 통해서 맞춤형 걸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네. 터진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포텐이 터진 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하거든요. 왜 소위 이제 삼성 그렇게 헤맸냐, 하이닉스는 잘했냐? 하이닉스도 일종의 베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터진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러 실기와 미스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든 HBM 이런 생각이 듭니다. HBM 사실 4는 아직 양산이 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3나 이전 단계로 보면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많이 가지고 가고 이익도 나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더 고객사들이 첨단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지금의 기술력은 삼전이 유리한 거군요.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1B에서 D1C라고 하는 게 이제 크기로 보자면 약 10%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D1C 칩을 막 쌓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HBM4E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 최신 칩을 만드는 게 결국에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이미 삼성전자는 최신 칩을 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D1B란 다이가 삼성이 욕먹었던 거는 기존의 제품은 D1A라고 했었고요. 그걸 했으니까 느렸던 거죠.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는 D1B가 잘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다른 세대로 올라가려고 치면 본인들이 힘이 더 드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한번 점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하는 실제로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뭐 물론 좀 단점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기술 개발은 먼저 한 거는 하이닉스 때문에 수율은 좀 더 높습니다. 수율은 결국에 이제 뭐 투자자분들 보시기에는 이익
이 판가 자체에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기술적 점유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작년 기준 봤을 때 하이닉스가 한 57,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네. 뭐 22, 2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목표가 삼성전자나 이제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45에서 50.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5에서 40. 많으면 40, 아니면 네. 35까지. 그러면 이 델타량이 늘어나는 건 삼성전자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잘하시고 설명을 쏙쏙 해주시는가? 네, 박준영 산업인류학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매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얘기를 너무 쏙쏙 잘해주셔서 결국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제 TSMC를 졸라야 되는, 좀 목을 졸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 반도체는 기존에 이제 소위 뭐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호황 사이클이 시작됐는 게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 주목하는 게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금 겁나게 오르는데 이게 언제쯤 멈추고 꺾이느냐 네. 이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모르고 결국에 이제 그 사고 있는 빅테크나 해외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보고 있고 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그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업계가 있습니다. 네. 분기마다 점유율 아주 명확하게 내는데 네. 이번에 지난주에 나온 레포트를 봤을 때는 25년보다 26년도가 2배 딱 뛴다. 메모리 가격이 25년도가 얼마큼 보시면 한 2,500불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2배가 뛴다니까 5천억 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델타량이 100% 뛴다. 네. 그다음에 27년도는 이것의 50%가 뛴다. 예, 이 정도니까 지금 2,500, 5,000, 그다음에 이거 절반이니까 7,500 이렇게 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줄어드는 것 같으시지만 델타량을 보시면 2,500에 이거의 2배 5천, 이거의 절반이 7,500. 네.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형태로서 27년 말까지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가격 변수라는 거는 항상 그렇죠.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 예측하지만 사실 공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되지만 수요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 클 수 있지만 지금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캐파 증설을 어떻게 할까요? 과거 같으면 그 옛날에 뭐 LP다 이런 것도 기억나는데 서로 치킨 게임하고 그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증설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얼마나 할 건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이게 정확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라인 건설이라고 하는 소위 돌관 공사라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 단계랑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네. 생산 단계가 있으면 지금 바로 당장에 돌관 공사가 끝나서 건물은 지어진 것들은 각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P4의 2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숫자보다는 그럼 얘네가 언제 실제 토론되냐? 올해 말에 실제 이제 HBM 중심의 D램 공정 쪽으로 캐파가 좀 는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말에 시작되면은 웨이퍼가 나오는 거는 내년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라인 짓는데 1년 걸립니다. 네. 그 건물 짓는데 1년. 그다음에 장비 들어와서 셋업하는데 6개월. 그다음에 반도체 만드는데 한 4, 5개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공장 짓게 하면은 삽을 뜰 때부터 나올 때까지 2년 걸립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걸리는 건데 각 회사들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는 P4 2단지가 올해 말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오고 하이닉스는 제일 빠른 게 그 용인 1단지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들어가서 거기도 내년 중순 정도 웨이퍼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면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은 어떨까? 네. 마이크론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대만에 있는 유휴팹을 샀어요. 그러게요. 팩 공장 하나 샀대요. 맞아요. 네. 그럼 거기도 건물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도 진행하도 내년에 이제 초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캐파나 증설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올해는 웨이퍼 생산성이 더 나오진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 있는 요인이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해서 시장 주식 쪽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워낙 좋다, 업황 좋고 가격 그 결정력을 쥐고 있고 이제 공장을 늘리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소부장 업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그 낙수 효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런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부장의 사이클은 시차는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한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실제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이제 웨이퍼가 들어간다는 거는 네. 보통 이 장비사들은 보통 6개월 전부터 장비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드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장비사는 6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한 상반기 때부터는 아마도 실제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뭐 어떤 계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워낙에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매출이 올라갔을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시작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품과 소재사들은 웨이퍼가 돌아가고 가동이 돼야 소모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부품과 장비사는 통상적으로 보통 올해 말 정도에 3개월 전부터는 매출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은 이제 주로 뭐 몇몇의 코스피 회사 말고도 코스닥에 소비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저처럼 좀 펀더멘털 쪽으로 생각하는 기술쟁이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좀 나눠 봐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실제 독점이나 우위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좀 이걸 고민하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장비사들은 아쉽게도 국내 장비사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뭐 한 대 5천억 하는 뭐 ASML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쪽은 지금 한번 보시면 요새 해외 주식 많이 안 보실 텐데 이게 이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계속 주도로 보는데 아니면 그거가 너무 불안하시면은 그 반도체 장비사 ETF가 해외 게 있어요. 거기랑 그거 탑5하고 패밀리스 한 두세 개 섞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한 두세 개 있거든요. 그런 ETF 같은 걸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게 높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국내 장비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약간 그 매출 주기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눠보자면 국내에 웨이퍼라고 둥그렇게 돼 있는 공정 네, 들어보셨죠? 요쪽하고 후공정 쪽이 있는데 외려 후공정이 좀 더 그 델타가 좋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익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차트도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좀 다른 게 리노공업 저런 거 있죠. 네. 저런 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부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소모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쪽은 똑같이 소재와 부품사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더 뛰게 돼 있죠. 그러게 이제 있을 것이고, 그 정도 말씀. 지금 혹시 여기서 좀 이게 업계 분들은 잘 모르시. 좀 더 저처럼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돌광공사라고 하는 이건 누가 짓는 거야?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메인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 이런 데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네요. 그래서 그쪽에 배관 공사하는 곳이나 네. 이런 쪽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 매풀이 들어가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시간을 쫙 펼쳐가지고 그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거. 지금은 이제 공장 막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들어간다. 바로 정리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비는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잘하고 국산화도 했지만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순위로 갖다 쓸 거냐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ETF 투자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전공정, 후공정 가운데 부품이 아니라 이제 후공정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경쟁으로 봤었을 때, 네. 물론 이제 탑5 장비사들이 후공정도 돈이 되니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그쪽 업체 대표들을 만나보면은 얘기하시는 건 항상, 그래도 후공정은 할만한 것 같다. 여기 빈틈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자체가 원래 보통 전공정, 후공정이 이 기본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전공정이 보통 80%, 후공정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후공정의 이 소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뭔가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사들보다는 빈틈이 되어 있는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을 보시면 특히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뭐 계측 공정이라고 하는 거나 뭐 세정 쪽이나 이쪽이 좀 더 네. 빈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직접적인 회사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네. 그쪽은 네. 제가 아는 바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측, 세정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뭐 투자자들은 머릿속에 기업 이름은 쭉쭉쭉쭉 지나갑니다. 네. 요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은 사실 말씀하신 뭐 ASML은 네덜란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일본 이런 반도체 장비사들이 그 탑티어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많죠. 네. 거의 근데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약간 그 틈새,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 있는 쪽을 볼 수 있다. 뭐 세정이나 그러니까 계측 이런 거 얘기하셨고요. 웨이퍼
단계도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두산이 얼마 전에 그렇죠. 실트론 어떻게 할까? 실트론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처음에 좀 재무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웨이퍼 쪽 국내 업체라든지 또 그게 실제로 뭐 수익성이 다른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서 그만큼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쪽은 뭐 결국에 생산되는 가동률과 직결되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소재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얼만큼 더 뛰어나게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소재 업체는 일단 웨이퍼는 일본이 잘하고요. 일본이 보통 이제 뭐 썸코 이런 데서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애가 1, 2등 하고 이제 실톤이 보통 2, 3등, 3등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자체도 이미 웨이퍼 풀 가동되게 되면 되는 거 맞으니까 좋다고 봅니다.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부품사 중에서 이건 제 가리기 어렵거든요. 부품사 중에서 이제 뭐 해외 장비사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매출이 갑자기 증가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게 예를 들면 TSMC에 계측 장비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기도 하고 어플라이드에 부품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건 좀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실제 이 이익, 그러니까 소위 EPS에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실적에 연결되어진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흐름은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의 업계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실수는 안 팔았겠죠, 그죠? 옛날에 맞습니다.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다 있었습니다. LG한테 반도체 내놔 저쪽으로 줘 뭐 이런 구조조정이 꽤 옛날에 뭐 있었어요, 국내적으로. 그런데 너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에 계시다면 이런 얘기를 참 하시기 어려운데 나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책도 쓰시고 리서치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뭐 소부장 쪽들은 훨씬 좋은 전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지금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를 보실 때는 잘하고 있다? 아니면 좀 과한데 혹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지금 사도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독점 여부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독점인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하이닉스는 독점이 아닌 걸로 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매출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추격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요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론 요거는 저처럼 좀 기술적인 걸 보는 사람들이 가깝고 그렇죠. 이게 지금 워낙에 오늘도 뭐 하이닉스 6%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방송 준비를 봤더니 그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만큼 더 탄탄하냐 아니면 이제 올해가 지나서 올해 하반기가 되거나 올 말이 됐을 때쯤에 누가 더 나을까? 저는 삼전 쪽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쪽.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어서 사실은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이제 주가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당장 수급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시장에 관심이나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술력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도력 그거를 말씀하신 거니까 뭐 시청자들이 다 알아서 들으세요. 삼성전자 얘기 시간이 좀 되네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삼성전자 주목하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뭐 가전은 빼더라도 뭐 파운드리나 이런 그죠? 뭐 테슬라 쪽에도 그런 맞습니다. 주문을 받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아픈 팔. 네. 아픈 팔. 네.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올해는 목표가 흑자 전환일 겁니다. 올해요? 네. 네. 그거의 가장 큰 기회는 뭐 테슬라 매출은 내년에 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올해는 결국 S26. 예, 이거 엑시노스라고 해서 이제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게 AP. 얼마나 예, 맞습니다. AP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여부일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예전보다 낫다. 네, 근데 어저께도 봤었더니 작년 4분기 때도 파운드리는 마이너스 1조 원 적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적자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닥을 찍었던 게 25년 2분기 같고요. 그때 마이너스 2.7조 원, 3분기 마이너스 2조 원, 4분기 마이너스 1조 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삼성전자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이제 오너십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7년에 이제 파운드리가 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7년도를 중심으로 한 게 맞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본인들도 얘기했던 건 두둔하자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모든 성장하는 회사는 일단 매출이 생긴 다음에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것도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본다면 올해는 이게 흑자 전환 정도가 예상된다. 아주 커다란 이익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그쪽보다는 이번엔 아마도 그 D램이나 HBM 쪽에서 이번에 아주 그러니까 힘을 주려고 하는 거가 맞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설하는데 P4 2단지를 파운드리로 하렸다가 D램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파운드 쪽에서 흑자 전환은 뭐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기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적자만 줄어드는 것만 해도 그렇죠. 조단위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그죠. 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굵직한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 끝나면 제가 커피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신데요. 네, 깊은 반도체 이야기, 좋은 투자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